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일본에서는요,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렇게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회담 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자,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오늘 이야기 더 코너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몰랐던 이야기 더 코너를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있지만 자,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른 나라들을 건드리면서 세계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 나라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베네수엘라는 여기서 대통령을 생포를 했고요. 인근에 있는 쿠바와 콜롬비아를 다음 표적으로 또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중동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중동에서는요, 특히 지금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이 오늘 군사 옵션도 주저하지 않는다라면서 군사 행동을 그냥 선택지로 떡하니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또 주목할 곳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이번에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자, 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땅을 가지겠다라면서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벌어진 일들입니다. 트럼프가 일으키는 일들만 정리해도 이 정도인데, 아니 이란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전에 관세 카드까지 꺼내들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속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 대미 관세 25%를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지금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 이 시위를 굉장히 과격하게 진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는 사상자가 2,000명 이상 혹은 그 훨씬 넘은 숫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였죠. 어제 자신이 직접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바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25% 대미 관세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 가장 뜬금없이 타격을 맞은 건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이 이란 원유 주요 수출국입니다. 거기에다가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이 납치하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도 이 중국으로 가는 주요 원유주 수입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란 사태와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용해서 중국의 뒤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조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옥죄면서 중국도 같이 옥죄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란 상황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걸까? 일단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방수포가 덮인 시신 가방들이 일렬로 늘어져 있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은 유족들은 시체를 어루만질 뿐 통곡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은 시신 안치소 모니터를 통해 얼굴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외신에 시위 진압에 저격수가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규 씨, 지금 좀 전에 속보가 또 들어왔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미국이 이란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 전원에 대해서 출국을 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란에 시위는 있었는데요. 선거 부정선거 논란이라든지 히잡을 착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이란 당국 강경 진압을 했어요. 근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번 시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폭발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아니라 이란 전역에 걸쳐서 시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특히 이란 당국이 무력 진압하면서 총기를 그 시위자들한테 발포하면서 사상자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주이란 미국 대사관이 자력으로 이제 이란을 탈출하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큼 이란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걸 방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지금
미국이 이란에 군사 옵션을 쓸 가능성까지 지금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군사 옵션 가능성은 있는데요. 정황으로 봤을 때 네. 만약에 지금 이란의 시위에 미국이 견다면 이 시위의 양상이 반미 이 시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하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신중하게 입장을 취하는데 개입하게 되면 반이스라엘 시위로 또 시위의 성격이 바뀌면서 또 묘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군사적 옵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란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은 극심한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고 또 독재가 문제가 되는 곳인데 자 이런 곳이 아닌 또 다른 땅에 트럼프가 노골적인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들어볼까요? We need Greenland from 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It's so strategic.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자, 현지 시각으로 내일요. 미국 워싱턴에서 덴마크 또 그리고 그린란드 미국 정부 대표단이 3자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걸 앞두고 트럼프가 이런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지지 않으면 아니 러시아나 중국이 가질 거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아니 김대호 평론가 그러니까 결국에 러시아나 중국이 가질까 봐 그린란드를 우리가 먼저 갖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이제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예.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사 행동을 검토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래를 생각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것 관련돼서 유럽 쪽에서 나온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사실 군사적으로 북극해에서 활동을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뭐 기지도 만들고 북극해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여러 부대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중국 관련된 거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과장되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러시아,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면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황당을 넘어서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게 누구 땅인지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분노를 담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 포스터 이건 뭔가요? 범앤더머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죠. 네. 그런데 거기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얼굴이네요. 대통령과 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합성이 되어 저 있어서 부통령이군요. 예, 그린란드 주민분이 만드신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완전 바보와 천치 네.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다음 역으로 비판하기 위해 만든 거군요. 맞죠? 맞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가가요. 원래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서 Make America Go Away. 미국 꺼져라라는 말 해도 되나요? 아, 가버려라. 네, 가버려라. 떠나라. 네. 네. 미국 가버려라라는 이 티셔츠를 만들고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 문양이 그린란드의 그 깃발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저런 굿즈 같은 것도 지금 뭐 판매를 좀. 그러니까 읽으면 마가로 읽히는데 네. 이게 역으로는 미국을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이 꺼지게 하자 뭐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그린란드 지금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집착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고 있는 그린란드 도대체 어떤 땅인지 궁금해요. 일단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가볼 수가 없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린란드 뭐 관광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오로라 보러 가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린란드가요. 이름은 그린란드, 초록색 땅인데 보시면은 지금 사실 하얀색 땅이에요. 아, 네. 얼음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고 빙하가 굉장히 많은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 넓이가요. 한반도의 10배 정도 되거든요. 아, 10배? 굉장히 크죠. 크군요. 그러니까 사실 북극에 가장 가까운 가장 큰 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5만 7천 명밖에 없어요. 아, 되게 적게 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땅이 이렇게 사람 살기가 이렇게 아주 좋은 땅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자원 같은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저기를 또 유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저기에서 70년 동안 잠들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 말은 이제 빙하가 저기에 있어서 캡틴 아메리카가 얼음 그 상태로 저기에서 70년 동안
고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기가 사실은 덴마크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덴마크가 저기에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해서 지금 한 200년 가까이 덴마크의 이제 뭐 지배를 받고 지금은 이제 자치령으로 주민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그 점을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죠. 자치령이니까 니들이 투표를 해라.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북극여우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북극곰, 북극여우 이런 지금 보시는 뭐 귀엽네요. 예, 저런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군요. 저런 야생동물 보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야생동물이 뭐 많고 그린란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족한 자원의 땅이지만 트럼프가 그러면 진짜 그린란드를 노리는 속내가 뭘까?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트럼프가 이른바 독점을 꿈꾸는 것들 저희 한 번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히토류 독점이에요. 히토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뭐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예. 압도적으로 그 매장량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 그 다음에 러시아나 베트남 정도가 됩니다. 뭐 2,100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린란드에 매장된 그 히토류가 예. 보면 한 3,600만 톤. 그러니까 중국에 이어서 예. 2위 정도가 되는 거죠. 거의 중국 다음이군요. 예, 물론 예. 저 매장돼 있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꺼내서 가공할 수 있냐 이건 다른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영역을 확대해서 어떤 그 에너지라든지 핵심 광물 부분에서 뭐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로 너축이 아까운 그런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게다가 4차 산업에서는 필수적인 또 광물이다 보니까 히토류가 탐이 나는 거. 근데 대놓고 트럼프가 자원 때문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이거 군사적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적의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데 그린란드 위에가 북극해를 두고 네.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세를 갖고 있었던 지역이고 거기에 중국도 이제 적극적으로 북극 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안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진짜 독점을 꿈꾸는 게 두 번째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항로 독점이요. 그러니까 항로라는 게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배가 다니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북극 항로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부산으로 갔죠. 왜냐하면 부산을 기점으로 계산해 보면 네. 기존에는 사실 인도양을 거쳐서 저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야 됐어요. 멀리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한참 돌아가야죠. 한 2만 킬로 이상을 네.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지만 한 2만 2천 킬로미터를 가야 됩니다. 아, 하지만 북극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점점 좀 녹고 있죠. 네. 그래서 안전한 항로가 만약에 개척이 된다면 1만 5천 킬로미터만 가면 돼요.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면은 유럽의 예. 암스테르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네. 이 북극 항로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에 관련돼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 바다로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통제를 통해서 지금의 미국이 탄생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그런 전략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북극 항로를 만약에 미국이 통제하게 된다면 이 미국의 번영과도 이제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특히 그린란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 항로는 주로 이제 러시아 쪽으로 붙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그린란드 쪽으로 갈 수 있는 항로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한 2가지 정도 항로가 있는데 이 항로를 미국이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는 그린란드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목을 차지하는 거네요. 소위 말하면. 자, 그러면 그린란드를 또 노리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유가 숨어 있다는데 방어망 독점.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뭐 러시아라든지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ICBM을 쏜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태평양을 건너갈 거로 생각하지만 네. 대부분 북극 쪽으로 가요. 아, 왜냐하면 북극이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쪽으로 날아가서 이거를 이제 탐지하고 뭐 이런 시설들이 사실 뭐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영국에 이런 데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쏘든 뭐 중국이 쏘든 북한이 쏘든 기본적으로는 다 저 북극점을 통해서 날아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뭐 북중러의 예.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데 핵심적인 게 바로 그린란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중간에서 탐지하고 요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예. 과거 냉전 시절은 사실 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까지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에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소너 이 라인이 쫙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러시아의 과거 소련 시절, 냉전 시절에 내려오는 잠수함들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그런 것들도 갖고 있었는데 그린란드도 그 중에 한 축이에요.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 있는 거는 이 ICBM을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사실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왜 그린란드가 탐이 나는지. 그러면 이렇게 탐나는 그린란드를 트럼프는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 그 수단에도 여러 가지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가져온다는 게 얼마면 돼? 그러니까 돈 주고 사겠다는 거죠. 아니, 이영주 평론가. 실제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작년에는요, 트럼프가 이 덴마크 정부한테 저걸 물어봤어요. 얼마면 돼? 네. 그랬더니 덴마크 정부에서는 아 무슨 소리야? 그거 우리 매물 아니고 그냥 우리 땅에 할게라고는 답변이 생각도 없다.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그 방향을 바꿔서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에? 얼마면 돼? 주민들에게? 예, 어떤 소리냐면요. 예. 만약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미국이 되기로 결심을 한다면 네. 거기에 살고 있는 5만 7천 명의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과 네. 최대 10만 달러, 한화로 치면 1억 4천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1인당? 예, 1억 예. 4천 정도인데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계산기를 뜰들여 보면 한 8조 정도거든요. 너무 싸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린란드에 아니, 있는 자원이 지금 2천조가 넘는데 네. 8조로 지금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주고 그린란드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이거는 좀 너무 싸다. 뭐 시민권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돈을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그 투표로 이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설득해보고자 돈으로 그런 게 검토가 된다는 건데, 아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알래스카를 산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동부에서 서부까지 쫙 확장해 나갈 때 그때 다른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그 군데군데 식민지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했는데 루이지애나가 지금의 그 동남부의 조그만 데가 아니라 거의 로키 산맥을 가는 미국 중부를 가로지르는 상당히 큰 땅이었어요. 미국 영토의 20% 이상을 갖다가 예. 헐값에 사들인 것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로 산 거죠. 그때는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원의 보고라는 것을 러시아가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린란드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요. 그 가치자가 1조 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 돈으로 1,400조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이걸 조약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양극화가 심한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이 반대를 뚫어낼 수 있으냐, 이것도 또 다른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매입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옵션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일 워싱턴에서 또 회동을 하니까 혹시 뭐 덴마크나 그린란드 측에서 입장을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은 입장을 고수하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절충안을 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이 덴마크에 비해서 월등하게 세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대안을 찾아 노력할 거고,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주민을 포섭하는 네. 그런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과 덴마크 모두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네. 그러한 풍경이 펼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근데 민 교수님 설명대로 어떻게든 트럼프는 이렇게 진짜 노골적으로 어떻게든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론되는 게 바로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군사적 옵션이라는 건데 이건 트럼프가 이미 여러 차례 앞서 거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보시죠. I would like to make a deal, the easy way, but if we don't do it the easy way, we're going to do it the hard way. 아니 그러니까 쉬운 방식이 아니면 안 되면 뭐 힘든 방식으로라도 하겠다. 이건 뭐 사실상 군사 작전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벌어진다면 트럼프도 선택지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예.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야 뭐 불가능한 건 없죠. 그래요. 다만 네. 몇 가지가 이제 걸리긴 하죠.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유럽과의 문제가 이제 불거질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린란드에 사실 이제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의 그래요? 네. 대부분은 근데 전투 병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시라든가 정찰에 이런 특화된 병력들인데 만약에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 예. 그럼 아마 어떤 이유로든 간에 증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이미 그린란드에 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2피크 우주기지 이거 사실 우주기지는 네. 우주에 있는 어떤 물건들 특히 이제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투 병력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런 지시를 내린다 그러면 아마 본국에서 병력을 증파를 할 겁니다. 저기 기지로? 예, 저 기지로 아마 증파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활주로도 있고 하니까 예. 증파를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우리가 베네수엘라도 봤지만 예. 여러 전자전적인 수단들, 그러니까 비물리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덴마크와의 통신을 차단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물론 이제 전투기나 포격기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사실 그린란드에 다른 군병력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협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선을 제압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아마 이제 그 그린란드에 있는 덴마크의 주요 관계자들, 예. 그리고 그린란드와 그 관계자들을 체포하는 수순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린란드 이 땅을 나토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김대영 평론가 설명대로 저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지금 나토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나토는 이번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그리고 나토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러면은 나토와 군사 충돌, 미군과 나토, 미군 대 나토 이런 군사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나토 총사령관이 예. 미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토가 개입하기보다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런 일까지 가게 된다라면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네. 아마 이제 나토 자체는 무력화가 되고 유럽에 있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로는 아마 이제 나토 총사령관이 미군이기 때문에 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미군과 나토가 이제 군사적 대치를 하게 된다면 예. 병력 규모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미군도 나토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토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현역 병력이 한 130만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반면에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 국가들도 있고 회원국들도 있고 한데 문제는 이러한 전투 수행을 하려면 각 나라마다 그 의회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남아 있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력을 움직이는 건 오히려 미국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상 정면 충돌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자연스럽게 군사력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미국의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미 의회 아까 또 움직임도 잠깐 얘기를 해주셔서 계속 뭐 속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뭐 공화당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 나오는 게 미국의 51번째 주에 이제 그린란드를 편입하자 이런 법을 곧 발의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던데 의회까지 이렇게 나서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랜디 파인이라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예. 그린란드를 51번째 주로 편입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그 주로 편입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네. 이전에 그린란드 주민들의 찬성 투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긴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하게 그린란드 획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당 입장에서 지지해주는 정치적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의회에서 지지를 해주다 보면 그만큼 미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린란드라든지 나토, 유럽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한 울림을 줄 수가 있겠죠. 민 교수님 이제 끝으로 우리가 그린란드까지 쭉 짚어봤지만 이 그린란드 문제가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트럼프가 새해부터 국제 질서를 그냥 뒤흔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고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힘을 길러야 되겠죠. 우리의 힘, 군사력을 길러서 자각력을 키워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한미 동맹을 현실화해가지고 한미 안보 협력을 키우면서 우리가 보다 더 대등하고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적 가치가 있어야 매력?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부분에서 우리가 그 강점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걸 보여주면 그러한 부분에서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한국의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린란드 문제가 우리한테도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그린란드 장악 움직임 몰랐던 이야기더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늘 애쓰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또 명예 박사를 만들어준 제 아내 오소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요.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관련 소식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신 것처럼 대중문화계의 소식이 있어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화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가정은 나에게 소중한 1순위다 고백한 배우 바로 고 안성기 씨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를 재능부터 얼굴까지 그야말로 쏙 빼닮아서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자, 나를 기다려주신 아버지, 장남의 눈물. 고 안성기 씨의 장남 안다빈 씨가 부친을 떠나보낸 후에 애틋한 사연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이남희 기자, 그 아버지가 뭘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자신을 기다려줬다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장례식 과정에서 안다빈 씨가 아버지를 향해서 절절한 메시지 남기는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네. 안성기 씨의 장남 안다빈 씨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서양 화가이자 설치 미술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SNS에. 시카고에서 미술 작업을 하던 중에 바로 예. 동생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정말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정말 한국으로 오는데 정말 아버지가 내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예. 자신이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보니까요, 이 안다빈 씨의 생일이 1월 4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네. 안성기 씨가 바로 1월 5일에 바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장남의 생일까지 기다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그립다면서 다시 한번 SNS에 아버지를 그리는 글을 올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본인이 이제 귀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아들 생일까지 보고 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 안다빈 씨가 이번에 그 아버지를 보내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과거 편지를 찾아냈다 그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던 모습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추도사 하는 지금 다빈 씨 모습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썼어요. 장례 기간 눈물도 많았지만 웃음도 많았다. 이건 아마도 아버지와의 추억을 다 꺼내들면서 옛 기억을 아마 떠올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설치 미술가이자 서양화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 아버지와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 아버지 그리운 마음을 바로 그림에 앞으로도 작품에 담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예. 보이는 저희 화면에 지금 준비한 그림은 바로 그 아버지인 안성기 씨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 이번에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그 서재에서 발견한 편지군요. 맞습니다. 근데 예.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것보다 뭐 훌륭한 사람들 이것보다도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메시지 남긴 것들 굉장히 또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생일까지 이제 기다렸다가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아들이. 근데 우리 박창원 교수님도 아들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 이게 굉장히 크게 공감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평생 딱 한 번 저한테 매를 드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네. 안다빈 씨 같은 경우도 안성기 씨가 딱 한 번 매를 들었다고 그래요.
뭐 어린 시절 저도 속을 많이 상하게 해드렸는데 예. 그러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돌이켜 보니까 저한테 한번 매를 드시고 나서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못 뵐 상황이지만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 속상할 때 그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런 걸 보면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게 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고 또 돌아가신 분에게 받은 만큼 또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게 또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안성기 씨는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아내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미술 소질도 좀 닮은 것 같다라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아버지기에 이렇게 아들 입장에선 자신의 생일까지 함께 해준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그 서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성한 곳으로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기도 했던 그 공간에 아버지가 안 계신 그 방에 들어가서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던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 주먹보다도 작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아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지. 자, 이렇게 아들이 생일까지 기다려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런 말도 적었습니다. 따뜻한 기억을 잘 보존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기억 가운데는 아버지와 함께 출연했던 영화 여기에 대한 기억도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1993년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영화인데요. 안성기 씨의 부친도 영화 제작자였어요. 그래서 안성기 씨의 부친 손을 잡고 영화 제작하는 현장에 갔다가 황혼열차라는 영화로 5살 나이에 데뷔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 기억이 안성기 씨한테는 남아 있어서 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도 연기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꼭 평생에 한 번은 연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굉장히 밀어줄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안성기 씨의 그 아들 안달미 씨는 가장 소중한 추억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함께 연기한 그 영화의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참 뇌리에 남는 그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세상에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자, 이런 안성기 씨 보면은 후배 배우 신현준 씨도요. 이렇게 애틋하게 선배님의 손을 꽉 잡은 이 사진을 올리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안성기 씨가 참 많은 그리움을 남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1박 2일간의 참 숨가쁜 일정이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일본을 찾았는데요. 자, 이 시각 저희 한일 정상회담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장소는 나라현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가 일본 총리의 고향인데, 아니 박 교수님, 보통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면 도쿄를 생각하는데 나라에서 열린 건 이유가 뭡니까? 사실 나라에서 그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는 일본에서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나라의 경우는 간혹 있는 일이고요. 나라라고 하는 곳이 네.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와 일본과 교류와 협력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본과 백제가 교류했던 그런 그 건축 양식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나라에 가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관광객들 나라 많이 가시잖아요.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입니다. 할아버지, 부모님 다 거기 묘가 있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거기서 중의원을 10번이나 당선된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고향. 그러다 보니까 저 다카이치 총리의 면도 세워주고 예. 또 한일 이번 그 셔틀 외교라는 게 한일 간의 어떤 일상적인 그런 그 외교의 복귀 그리고 협력을
다루는 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라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은 근 100년 안에는 뭐 식민 통치 경험이라든지 그런 네. 아픈 경험이 있지만 또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된 교류와 협력의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한일 관계를 더 만들어가는 그런 장소로서 나라를 선택하고 또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그 면도 세워주고 네. 일석이조의 그런 장소 선택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석이조의 장소 선택이라. 그러니까 이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이종근 평론가. 보통 저렇게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게 거의 전례가 없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약에 외국 정상을 받아들인다 하면 주로 수도인 도쿄이고요. 아니면 다른 장소라고 하더라도 대개는 에이펙 등이 열리는, 예를 들어 다자회담이 열리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곳에서 하지, 굳이 이렇게 특별하게 나라현이라든지 어느 현이라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그 수반이 나라현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는 하나 있어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6년도에 야마구치현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도 이제 소수 인원만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대요. 그래서 새로 지금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데 지금 깃발을 제일 처음 들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나라현이죠. 자신의 지역구부터 깃발을 들어서 중요한 선거를 이제 다시 치러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전망이 맞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목적도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금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살짝 이제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 조금 전에 만난 영상입니다. 굉장히 뭐 리액션 부자다라는 말이 어울리는데, 자, 이 모습은 조금 전 모습이고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정상회담 모두 발언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이 시각 이제 모두 발언 듣기 전에 자,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시각 공동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이 왔는지 보도록 하죠. まず高市内閣総理大臣からご発言いただき、続いてイ・ジェミョン 이어서 大統領に 이재명 ご発言いただきます 대통령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카이치 내각 총리 대신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대통령님께서 와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이곳 나라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내각 총리 대신으로 취임한 후 나라의 외국의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저와 대통령님 간의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토대로 하여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님과 폭넓은 의제에 대해서 뜻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관계 그리고 일한미 간의 연대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은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에 있어서 지역의 안정에 있어서 연대하여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란 간, 일한미 간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확실하게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 이래 대통령님께서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제 방한부터 얼마 안 돼 이처럼 셔틀 외교를 실시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과는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계속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로서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으로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아울러 일, 한, 미 3국 간의 협력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국 관계의 균형 있는 진전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개별적인 협력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에서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님과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과는 이와 같은 조직적 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협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문서를 책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와 관련하여 DNA형 감정 협력을 위하여 양국 간의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하의 전략 환경하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하였습니다.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일한미 간에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 납치 문제와 관련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곳 나라는 예부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양국의 교류의 역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일은 대통령님을 호류지 법융사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가 양국 관계를 더욱더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의 발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맡아주신 다카이치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에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자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의 이 두 차례 정상회담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500여 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우리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의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제,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스캔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 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양국은 또한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숨을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양국은 동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가 한일 양국이 그리고 한일 양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각별히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をもちまして日韓共同記者発表を終了いたします。 마치겠습니다. 両首脳ご出席賜りました皆 양 様ありが 종상님 とうござい 참석하신 ました。 여러분 감사합니다. プレスの皆様は 언론 관계자 여러분은 大統領 다카이치 大統領 총리님과 이재명 대통령님이 자리를 떠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동 언론 발표 듣고 왔습니다. 별도 기자 질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새로운 60년의 출발점에 섰다. 미래에 거의 초점이 맞춰진 합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서로 확인을 했고요.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 공조를 하기로 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서요. 1942년에 벌어졌던 일인데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서 여기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서로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합의 결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남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가장 눈길 끌었던 합의 결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양 정상이 공동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도 한중 정상회담을 라이브로 한 2시간을 했는데 그 당시에 8년 만에 국빈 방중이었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인민대의사당에서 21발의 예포를 쏘면서 환대를 했습니다만 공동 성명, 공동 보도문, 공동 언론 발표문이 없었습니다. 아, 한중 때는? 네. 그만큼 이제 한중 간에 뭐 이견도 있고 이슈도 좀 무거운 측면이 있죠. 네. 그런데 이번 한 주 만에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은 뭐 다카이치 총리의 오모테나시 환대 외교가 빛을 발한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그래서 또 공동 언론 보도문을 발표하다 보니까 뭐 양측이 정말 소통을 훨씬 한중 간보다 좀 잘하는 느낌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을 보면 역시 또 한일 간에도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다카이치 총리의 발표문에는 한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안정을 얘기를 했고 또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또 지역 협력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이후에 지금 중일 간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이라는 삼각구도를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아, 중국을 얘기하기 좀 어렵다.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지난주에 중국을 갔다 와서 또 이번 주에 방일을 하는 상황이라 조금 미묘하죠. 그래서 뭐 중일 간에 어떤 갈등에 한국이 깊이 개입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또 미래지향적으로 풀기 위해서 또 한중일 연대 협력을 강화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또 입장, 우리는 뭐 중일 양국의 갈등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우리 몫을 해 나가는 문제, 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오늘 능동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했다는 표현을 쓰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동 보도문이 다카이치 총리보다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발표문을 보니까 뭐 모든 분야가 다 들었고요. 저희가 조금 가슴 아픈 과거사에 1942년에 조세희 탄광 사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뭐 경제 현안에 관해서는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CPP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관해서 주목을 했는데 공식적인 발언에는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11개국의 협력체인데 이게 이제 가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수산물 수입 문제가 연계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의 아무래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민감하게 좀 다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차관급이나 장관급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 대통령 정상 간의 공동 언론 보도문에서는 네네.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뭐 과거세 문제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는 그래서 이제 1965년에 한일 수교 60주년인데 작년이 올해 이제 새로운 60주년을 향해서 나가는 네. 미래지향적인 공동 언론 보도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CPTPP 가입 문제는 이게 일본 수산물 또 허용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뭐 장관거로 미뤄둔 것 같아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뭐 가기 전부터 언론에 예.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가입하는 거 아니냐. 네. 사실은 또 가입할 필요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하는 순간 상호 양측의 수출입이 자유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당연히 지금 중국에서 일본 수산물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수산물을 수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아직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겠냐에 관해서 국내 여론이 조금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의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남 교수님 설명이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뭐 한미일 그리고 뭐 한일 이런 걸 거론하는 게 거리낌 없지만 중국을 껴서 거론하기엔 지금 일본 상황이 쉽지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한중일을 거론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일 갈등 사이에서 좀 우리 일본 편을 들어달라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 대통령이 그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를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 중에 예. 한중일 삼국 간의 공통의 관심사를 찾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미리 이제 일본에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네. 중재를 하는 게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양쪽에서 뺨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제 일정하게 선을 거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삼국의 공통 관심사.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제 스캠 단지.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서 있었던 대규모 범죄 단지에 이제 공동 대응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제 환경 문제 그리고 인적 교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네. 우리가 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그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 여기에 끼어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도 한중일 삼국의 공통 관심사부터 출발해 나아가자 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종우 평론가, 그 한중 정상회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중국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그 휴대전화를 들고 이 대통령이 셀카를 찍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일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에 놓인 이 입장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장면들을 향후 좀 연출을 할까요? 저는 대단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교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당신들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것을 존중한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샤오미로 대표되는 중국의 기술, 그 기술이 양면이 있어요. 또 한 측면은 뭐냐면 보안.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선물을 받고 인생샷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또 바로 그것을 조크로 넘어가요. 보안이 잘 됩니까? 라고. 이 부분은 상당히 정말 센스가 있는 어떤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사실상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은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출하면서 당시의 어떤 분위기도 이렇게 바꾸고 또 존중한다. 상대국을 존중한다. 상대국이 추구하는 걸 존중한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면은 다카이치 총리는 파란색 옷을 입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보라색 넥타이를 맸거든요. 보통 색깔도 외교에서 큰 상징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소속한 당 민주당 예. 색깔이 파란색 옷을 입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뜻을 나타냈고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넥타이에 주목해봤습니다. 넥타이가 보라색이잖아요. 네. 한국 하면 이제 파란색 상징 그리고 일본의 일장기의 빨간색. 어떤 그걸 섞은 색깔이 파란색과 빨간색 섞은 색깔이 보라색인데 예. 일본과 한국의 조화를 의미하는 색깔이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언론 이 회담을 소개해드리느라
어떻게 환대를 받았는지 아까 저희가 소개를 못 드렸었어요. 네네. 계속 그 호텔 앞에서 오늘 사실은 그냥 호텔 측 관계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나라현 호텔 숙소에 도착하니까 바로 이 다카이치 총리가 깜짝 방문을 해서 호텔까지?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목소리도 준비했거든요. 잠시 들어보시죠.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멈출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남 교수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자,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해서 지금 독도 꺼내들고 있거든요, 문제를. 그럼 이러면 이걸 언제까지 덮고 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환대를 했지만 여자 아베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보수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뭐 양보 없는 발언을 해왔는데 뭐 다음 달이 또 독도의 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일본의 우익신문 산케이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중일 간의 관계도 안 좋은데 한일 관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배려해라. 그래서 아마 요 회담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우리를 자극하는 독도 문제에 관한 발언이나 방문 기타 조치는 좀 절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보도문에서의 관심사항은 이제 핵과 미사일, 북한의 문제를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보도문에는 없는데 지금 중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도 남북 대화와 중재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회담 전에 NHK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북한의 대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아까 다카이치 총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평양과 도쿄가 접촉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아마 다른 소인수 회담에서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일 관계를 통해서 돌파구를 좀 모색해 보려는 자, 한일 정상회담 공동 발표까지 네 분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